반갑습니다. 저번 장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번 장 영원 회귀 이야기하다 말았죠, 그죠? 중간에 좀 스톱했는데, 그 다음 글이 영원 회귀하고 이어지고요. 그 다음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 회귀라고 하는 게 니체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장도 영원 회귀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64페이지. 여기 대충 조금씩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보충 설명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부터 좀 읽을까요? 처음부터 읽으면 됩니다. 64페이지. 예. 63페이지. 63페이지? 64. 이거랑 다른, 64페이지. 64페이지. 처음부터. 쪽에 페이지가 예.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 니체의 영원 회귀 사상이란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영원히 되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슬픈 일 또는 기쁜 일은 혹시라도 다음 세상이 있다면 영원히 되돌아온다는 사상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곧 하나의 사상적 실험이라고 일컫기도 했는데 이런 영원 회귀 사상은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도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니체의 다음과 같은 말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지금 그 용어 중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사상적 실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영원 회귀는 그대로 하면 동일한 것을 영원히 반복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것, 영원히 반복한다. 근데 이 영원 회귀는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여지가 좀 많은 그 표현인데요. 저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이거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상황일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참고 견디면 또는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좋은 세상이라는 게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게 뭡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지옥은 무정 안 좋은 거겠지만, 천국 같은 세상이죠. 그죠? 행복만 가득한 세상. 지금은 거의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끝나면 또는 이 세상을 넘어서면 이제 행복만 가득한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게 보통 기존에 생각해왔던 방식입니다. 그 생각에 따르면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는, 그죠? 죽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심판을 받아서 다른 세상에 가건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니체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세상은 그냥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그 거짓된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죠,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파악한 그런 거에 따르면 없습니다. 상상하는 거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밖에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받아들이고 갑시다. 이건 니체의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죠? 아무도 사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뭐 내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우리 옆에 바로 뭐 이 천국이 같은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이렇게 경계가 그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은 여럿입니다. 니체 생각이 뭐 절대적이라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서는 그걸 따라가 보자는 겁니다. 니체는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뭐 어떻게 누가 생각하는 간에 그걸 모르지 않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모르지만 니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면서 뭐 그게 어느 정도 뭐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밖에 없다면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금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사상적, 지금 여기 표현대로라면 사상적 실험이라고 했잖아요. 실험입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실험이라는 게 생각해 보자. 이 세상밖에 없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완전한 어떤 세상은 그런 세상은 없고요. 변화하는 지금 현실의 세상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죽어서 다시 만나게 될 세상도 이 세상이랑 똑같잖아요. 다른 세상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세상이 무한히 뭐 이렇게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세상과 동일한 세상에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통스럽고 지금과 같은 세상, 힘든 세상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은 아마 두 가지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반복이 되면 뭐 극단적인 허무라고 하는 건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삶의 의미가 없는 거고요. 삶의 가치가 없는 거. 이전 뭐 기독교적 세상이나 이런 형용사적인 세상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부터 가치와 의미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고 신은 우리에게 쓰임을 부여했고 만들 때 의미가 있었으니까, 그죠? 뭐 다른 철학이나 다른 생각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 변화하는 세상,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밖에 없고 우리가 왜 만들어졌는지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생각대로 따르는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극단적으로 무의미해지고요.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의 사람들은 절망하겠죠. 고통스러워하고, 그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될 대로 되라는 형태로 진행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니체가 생각하는 길로 접어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이거밖에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야 되면, 그리고 뭐 주어진 의미가 없다면, 그러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니까 우리가 사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한 단계 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도약한 인간이 위버맨시입니다. 그 안에서 이 현실, 변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한 순간순간들의 의미를 자기가 만들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니체가 말하는 이 무한회귀라고 하는 이 사유실험은
인간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허무주의, 기존의 가치들이 다 박살난 상황에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이 삶들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기 스스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장치.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한회귀가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은 그걸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 말들을 좀 들어보죠. 여기 지금 바로 이어지니까. 아니 근데 너무 이해가 안 왜요? 가는데 뭐 좀 여쭤봐도 예. 그 허무주의 극복의 길로 가기 위한 장치라고 저기 써 있는데 예. 저 허무주의는 애초에 사상적 사유로 에 의해 만들어진 허무주의인데 그걸 극복한다는 건 마치 일부러 장애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뛰어넘는,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초래하는 사상적 실험을 안 하면은 그걸 극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 자체가 이렇다라고 파악이 되면 실험이라면 의미가 있으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있었고 니체가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이 뭐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 안에 살았던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 비교해갖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 그거 따질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더 안정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거든요. 보장된 어떤 그게 있으니까. 근데 일단 니체는 그걸 꽤 무서웠잖아요.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저는 단어가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건 허무하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자. 그건 아닌 거고, 이 사상적 실험이잖아요. 저거는, 영원회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볼 수 있는 그건 아니죠. 계속 죽었다, 또 살고, 또 살고, 이걸 경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걸 극복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만, 아니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들이 더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 같아요. 자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극단적 허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제가 장치라는 표현을 한 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극단적인 허무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걸로 갖고 왔다는 거죠. 들어줘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이해는 하고 가야죠. 좀 더 읽어봅시다. 어느 날 혹은 어느 밤 한 악마가 가장 적적한 고독 속에 잠겨있는 너의 뒤로 슬그머니 다가와 이렇게 말한다면 너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요 장의 요 부분은 니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여기 지금 책은 즐거운 학문이라는 부분에서 이 무한회귀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을 뽑아 놓은 겁니다. 예. 내가 현재 살고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되살아야 한다. 거기에는 무엇 하나 새로운 것은 없을 것이다. 일체의 고통과 기쁨, 일체의 사념과 탄식, 너의 생애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다시 되풀이되어야만 한다. 모든 것이 동일한 순서로 말이다. 이 거미도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달빛도 지금의 이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 자신도 존재의 영원한 모래시계는 언제까지나 다시 회전하며 그것과 함께 미세한 모래 아래 불과한 너 자신 역시 회전할 것이다. 너는 땅에 엎드려 이를 악물고서 그렇게 말한 그 악마를 저주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너는 그 악마에게 너는 신이다, 나는 이보다 더 신적인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할 그런 엄청난 순간을 체험한 적이 있었는가? 이러한 사상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 분쇄해버릴 것이다. 스톱. 여기 굉장히
이러한 사상이 너를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현재의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아마 분쇄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난 순간의 체험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면 영원회귀라고 하는, 영원히 회귀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순간에 두 가지 길, 절망의 길로 가거나 리버멘시의 길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너를 변화시키고 아마 분쇄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두 개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두 가지 중 하나의 길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예. 그리고 모든 일 하나하나에 가해지는 너는 이것이 다시 한번 또는 수없이 계속 반복되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가장 무거운 무게로 너의 행위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잠시만요. 나중에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영원회귀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죽고 또 똑같은 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어떻게 보면 한순간, 그 다음 순간, 그 다음 순간, 이 순간들은 우리 경험 속에서는 현재로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하고 미래는 사실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는 거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언제나 현재밖에 없죠. 현재의 순간순간들을 영원회귀의 개념하고 결합을 시키면 순간들도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하고 그 다음, 그 이전에 있었던 순간하고 하고 있는 게 다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순간하고, 요 순간순간들이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만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반복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점이 그만큼 니체의 표현에 따르면 이 현재라는 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거고 현재. 그래서 요 순간은 다시 오지도 않고 그죠? 반복되고 있지만 그만큼 소중하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 안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나 활동들 그것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니체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영원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영원이라는 게 꼭 시간을 우리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시간의 개념에서 영원한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이 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 자체가 영원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들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이든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죠.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무한회귀를,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반복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야 훨씬 더 있고.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예. 만약에 무한회귀가 일어났을 때 순간순간에 저의 태도는 계속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니체의 생각에 따라가 보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수용한 어떤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진픽이나 뭐 이렇게 요새 멘탈 코칭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Y에 집중하지 말고 How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니체가 얘기하는 것도 Y가 아니라 어떻게 이 주어진 상황을 그렇겠죠. 살아갈 거냐 예. 여기에 집중을 해라 그런 거하고 좀 의미상통하는 건지 현대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도 그렇고 여러 종교에도 그렇고 사상에도 그렇고 현재의 순간을 강조하는 어떤 생각들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는 이 현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현재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라면 지금 하신 말씀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좀 더 읽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모든 것이 영원히 되돌아오더라도 그대는 생을 사랑할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니다. 다음 생이 온다면 그 생에는 기쁜 일과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가까운 미래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바람 때문입니다. 예,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예, 됐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일단, 예. 조금 더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니체는 세계에서 고통이 사라질 날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는 것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이러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정신력이 크게 강화되고 교양될 때만 그 세계를 긍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험준한 산을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약할 때 우리에게 그 산은 저주의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왜 이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면서 그 산을 올라가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게 되지. 이에 반해 우리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강할 때 그 산은 아름답고 장엄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산을 올라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산이 아름답고 산을 오르는 것이 재미있어서라고 답할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일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아이의 삶이라고 하는 용어를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아이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혹시 재미, 즐거워함, 그죠? 그 행위가 즐거운 것. 우리가 보통 우리 살 때 저도 보통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경우 대부분이죠. 어떤 돈을 벌어야 사니까요, 그죠?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다면 언제나 그 일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내가 그럼 돈이 있으면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죠. 그죠? 물론 뭐 사는데 돈 벌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목표를, 어떤 일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그걸 가지고 그 일에 임하게 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뭐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물론 뭐 그 즐거움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그 안에 즐거움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짐만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면, 보자. 혹시
좀 이어서 보면서 저기서 있나요? 아니요, 오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인생과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과 세계는 무의미한 고통에 차 있다고 여기고 대개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이나 미래의 공산주의에서 찾고하지요. 예,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의미하고 고통에 차 있다. 뭐 이거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뒷부분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 찾는 거, 죽어서 갈 천국이나 미래의 공산주의에서 찾는다. 아니면 뭐 내가 고생해서 키운 내 아이들의 미래에서 찾는다. 또는 내가 은퇴해서 살게 될 안락한 또는 편안한 삶에서 그 답을 찾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는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우리 보통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니체는 우리 자신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이 약하다 보니 세계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황량한 곳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력을 강화할 때 세계는 다시 아름답게 보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는 세계에서 매 순간 충만한 기쁨을 느끼면서 쾌하게 사는 것, 매 순간 자체가 이미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그 예. 순간의 충이함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아이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요 전체 장의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이라고 하는 뭐 아이의 삶만으로 살 수는 없죠, 사실. 근데 아이의 삶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어쩌면 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용하려고 내지는 그걸 찾으려고 뭘 하면서도 그게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삶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하진 않더라도 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참된 세계를 제거해 버렸다. 무슨 세계가 이제 남아 있는가? 현상의 세계일까? 아니다. 참된 세계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른바 현상의 세계도 없애버렸다. 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쭉 그냥 이어지니까 밑에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참된 세계는 플라톤의 철학과 그리스도교와 같은 서양의 전통 철학과 종교가 상징하는 피안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 천국 뭐 이런 겁니다. 예. 피안의 세계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이며 우리가 지각할 수 없는 초감성적 세계입니다. 반면 차안의 세계는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감성적인 세계로서 모든 것이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무상한 세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예, 그다음. 이렇게 생성 소멸하는 차안의 세계는 영원 불변한 피안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그죠? 전통적인 생각에 따르면 이 생성소멸하는 세상은 영원 불변한 피안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데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뭐 이데아는 완전 무결한 세상, 그죠? 그런 거고 현실 세상은 이데아를 모사한 세상이라고 생각한 게 서양의 전통적인 생각의 틀입니다. 그죠? 그 틀에 의하면 이 변화하고 생성하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을 베낀 거거나 그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니체는 그 부분을 부숴버린 거죠. 그죠? 예.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나 니체는 영원 불변한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오직 생성 소멸하는 세계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예. 니체는 영원 불변한 세계는 생성 소멸하는 현실을
흔쾌하게 젊어지지 못하는 허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이른바 영원 불변한 참된 세계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로 하여금 생성 변화의 세계가 유일한 참된 세계임을 슬퍼하면서 대지에 충실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예, 거기까지. 여기 생성 변화의 세계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이 세상을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하잖아요. 니체는 어떤 의미에서 불교랑도 불교가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슷합니다. 불교에서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는 언제나 인연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인연의 그것에 의해서 고정되어 있는 그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세상 니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 세상은 그냥 항상 변하는 상황 안에 있는 거고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죠? 어떻게 보면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은 이런 생각이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요 장 끝까지 김 선생님 이제 오늘은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김정주 선생님이 있고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전통적인 철학과 종교에서 생성소멸하는 현실 세계는 어두움으로 묘사되고 초감성적 세계는 태양 내지 빛과 동일시되었지만 이 현실 세계를 철저히 긍정하는 자에게는 현실 세계 그 자체가 빛이며 이러한 세계에는 어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오의 밝음이 지배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여전히 생성소멸하는 세계이지만 의미와 충만함이 깃든 세계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니체의 생각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계는 여전히 생성소멸하는 세계이지만 의미와 충만함이 깃든 세계. 의미와 충만함이라고 하는 게 누가 채워줍니까? 예. 의미도 그렇고 충만함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보면 느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부분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의미도 그렇고 이런 충만함도 그렇고 자기가 채우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김정희 선생님 끝까지 좀 읽어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니체의 철학은 곧 삶에 대한 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앞으로 섬겨야 할 신은 춤출 줄 아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신은 삶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즐기고 걱정하는 신입니다. 네. 아무런 목표나 의미 없이 기쁨 속에서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이 신을 니체는 디오니소스라고 부릅니다. 니체가 말하는 디오니소스 신은 어떤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세계 자체를 가리킵니다. 니체가 초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렇게 파괴와 창조,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슬픔이 반복되는 이 세계를 웃으면서 긍정하는 자이고 춤추는 디오니소스처럼 여태 웃음을 터뜨리면서 이런 세계의 한가운데에서 환희에 차 춤추는 자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말하는 중력의 정신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정신이란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두려움과 걱정, 시기와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을 뜻합니다. 이 때문에 내 제 삶도 우울해질 때가 있지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인생은 근본적으로 아름답고 의미로 충만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의 삶을 떠나 천국이나 미래의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에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뭐 그게 의미가 전달되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디오니소스적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긍정, 인간에 대한 긍정. 니체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긍정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니체가 극단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긍정의 상태. 어떤 그 현실에 대해서라도 여기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을 했죠. 아무런 목표나 의미 없이 기쁨 속에서 파괴와 창조를 거듭하는 신이 디오니소스다. 기쁨 속에서 요 표현이 제일 즐거워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떤 목표를 상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근데 그게 쉽겠어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예, 다음 장의 불러주세요. 다음 장의 구절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까 시시죠? 그런가요? 네. 세 번째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까지 예. 디오니소스 이게 의미 없다고 계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곳곳에는 보면 아름답고 의미로 충만하니까 앞에도 보면 이런 걸 어떻게 같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아할 세계이지만 의미가 충만한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근데 저기 또 의미를 앞에 의미는 부여된 의미입니다. 의미 없이 예, 그 의미 없고 무가치하다라고 할 때 의미와 가치는 내가 부여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부여된 가치, 부여된 의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게 없이 예. 스스로 하는 근데 그런 게 그러니까 없다가 돼버리니까 그건 만들어진 그거야. 또는 인간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렇게 꾸민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의미와 가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의미 있고 충만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건 자기가 만든 겁니다. 자기가 부여한 거고요. 자기가 창조한 거고요. 근데 약간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니체 이 사람은 뭔가 초월할 거를 주장하면서 어떤 초월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나 등급들 같은 것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자꾸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위버맨시를 어떻게 보면 인간을 초월한 상태니까 초월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 초월이란 게 이전의 초월과는 좀 다른 초월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인간은 신을 경배하면서 살아왔죠. 근데 니체의 입장에서는 저는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초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 즉 초월한 인간한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초월한 사람이든 초월하지 못한 사람이든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중요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자기 삶이니까. 자기 삶, 이 사람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좋아라고 하고 너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분명하긴 한데
근데 초점은 자기 안에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살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약하다 같이 말을 하는? 그건 자기는 자기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아, 자기에 대해서? 예. 아, 남에 대해서 하는 예.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가요? 자기 삶을 다독이고 자기 삶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거는 이 사람들한테 중요하죠. 느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살면 충만한 거고, 여기까지면 반밖에 안 충만한 거, 이런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죠? 저는 개인적인 초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개별성이 있고, 네. 개인에게 맞는 초인의 기준이 있고, 단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절망스럽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을 즐길 수 있으면 예. 그게 방향성이 아니라 예. 그 방향성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 그 다음에 그냥 유희, 예. 이 수준에서 자기의 개별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게 잣대로 딱 근것처럼 초월을 해야 된다 이러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지금 초인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초인이 돼 있는 거죠. 지극히 개별적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신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이 아닌 거죠. 초월했다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초월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약한 상태로 살고 있는 보통 그 다음에 인간을 극복한 게 그 위버맨시잖아요. 초인이잖아요. 그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가치관에 따라서 복종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으로 가리키는 거지, 화등한 그런 존재를 가리키는 건 아닌 거니까, 그죠? 정말 찢었다. 니체는 왜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을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초인입니다. 여기서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운명은 일생 동안 병고에 시달렸던 자신의 운명처럼 험난한 것이었겠지요. 운명은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두뇌를 타고 나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얻어서 일생을 평탄하게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고단한 일생을 보내지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은 누구나 해보았을 것입니다. 니체가 평탄한 운명을 살고서도 운명을 사랑하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그의 말에 호흡을 치며 말할 것입니다. 너 정도의 운명만 주어진다면 나도 운명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이지요. 사실 니체는 비록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부분을 겪긴 했지만 예술과 학문 면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소질이 선천적으로 충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25세 약관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니 적어도 그때까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운명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니체는 교수가 된 지 10년도 되지 않아 병 때문에 교수직을 사퇴하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연금이라고 해봤자 너무나 적은 금액이어서 한겨울임에도 방에 불을 떼지 못했던 날들도 있었지요. 또 니체는 제자였던 루살로메라는 여인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사랑을 얻지 못한 채 평생을 독신으로 보냈습니다. 잠시만. 루살로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생겼습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나요? 보다는 어릴 때 사진도 있는데, 어릴 때 사진도 이렇게 남아있는데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요. 출신은 러시아 사람입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는 군인이었고 이런데요.
여긴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니체가 아주 젊을 때 이제 철학 교수, 그러니까 이 루살롬에도 그 공부를 거기서 했었으니까 아마 제자라고 표현했을 텐데요. 뭐 굉장히 그 지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랑 얽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체도 그렇고 특히 그 누구야? 그 음악가. 음악가보다는 그 릴케도 그렇고요. 그 다음 뭐 극작가인 뭐 하우프트만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이드도 마지막에는 굉장히 저 여자를 뭐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고요. 니체는 저분을 자기 제자이면서도 동료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파울레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철학자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파울레라는 사람이 로마를 여행하면서 저 사람을 만나는데 홀딱 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지내고 싶고 교제를 계속 하고 싶은데 난 갈래 이러니까 니체한테 파울레가 편지를 써서 놀러 오게 초청을 하고요. 만난 지 하루 만에 니체가 그냥 뿅 가가지고 세 사람이 일정 기간 동거를 합니다. 같이 동거를 하면서 그냥 같이 상견 예, 거죠? 그냥 지적인 하는 거죠? 예. 아, 네. 어떻게 저분은 그 나중에 결혼도 하는데, 결혼도 하는 것도 보면 뭐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거의 뭐 나 결혼 안 해주면 죽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할 때 그 계약서를 쓴 걸 보면 방은 따로 쓴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귀든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뭐 기록에 따르면 30대 중반까지는 육체적인 어떤 그런 그건 없었다고 합니다. 릴케가 저 친구보다는 저 양반보다 좀 어린데 30대 말 정도, 30대 중반 정도에 이제 뭐 아기도 가지고 뭐 유산도 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데, 뭐 사람들이 한번 그 당시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먹물이 든 사람들이 저 여자랑 딱 한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 이렇게 뭐 거의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러고요. 그 대화를 하고 지적인 교류를 하는데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예인 관계라도. 남자들이 그렇습니까? 마음에 드니까 뭐 거기에 막 엉겨 붙는 거죠. 니체도 저 양반한테 청혼을 하거든요. 청혼 듣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파울레랑 둘이서 가버립니다. 니체가 굉장히 절망을 하죠. 그리고 파울레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구애를 하는데 결국은 차버리고 가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집착이죠. 그 집착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저 양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는 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가요? 네. 속대 말로 줄듯 선을 딱 그었으면 그러지 않은데 그 선을 그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건 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니체랑 그러니까 셋이서 산책을 갔다가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울레가 빠지고 둘만 이렇게 산을 한 바퀴 돈 적이 있었대요. 저 양반이 쓴 글들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 정신분석학 프로이드도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는 말을 자기 청중들이 여럿이었는데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쟤밖에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정신분석학에서도 탁월한 그 이해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저 사람이 써놓은 글 중에 하나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니체랑 키스를 했는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키스를 했는지 모르겠다. 딱 나오잖아요. 그런 그 글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 시간 지나고 조금 있다가 니체가 정언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차버리죠. 그리고 저 양반에 대한 책들도 우리나라에도 몇 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록들 이렇게 번역해서 엮어놓은 책도 있고요. 조 당시에 아마 많은 사람하고 지적 교류를 했었고, 릴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20대 초반에 저 여자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그 릴케가 써놓은 시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은 분량이 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릴케의 시적 감흥을 이렇게 확 발전시켜 준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요. 릴케도 사실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집착을 하거든요. 결혼하자. 결혼해 있는 상태에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이렇게 달라드니까 또 차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켜야 할 영역을 굉장히 분명히 했던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좀 뭐 평가해보면.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당시의 그 학문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주는 특히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탁월한 어떤 능력을 지녔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니체의 평생 등장하는 아주 어릴 때 짝사랑했던 여자는 하나 있어요. 짝사랑했던 여자니까 그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니체의 평생에서 여성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 그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책은 사실 집필하는 과정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한 권이면 며칠 만에, 자라투스트라가 4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한 부 쓰는데 한 며칠 만에 이렇게 파바바박 써낸 책인데, 그 책이 나온 배경이 저분한테 짜이고 나서 그 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적 성장사,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지적 성장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섹스 어필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강한 모성애가 있는 여인 같아요. 그런 분석들도 좀 있습니다. 예. 엄청 세 보여요. 엄청 세 보여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상하고는 거의 다른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여성상을, 예. 저도 궁금해서 이렇게 서점에 가서 저 양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게 17살 때 청혼을 받는데, 그것도 40살 넘은 사람한테 청혼을 받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준 스승한테. 스승이 루터교 목사였는데, 목사니까 결혼도 했었고요. 이혼하고 17살 먹은 쟤한테 결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자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차버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쭉 말씀하시면서 저 양반이 차버렸다 이러는데 남자들은 막 달라붙었다, 예. 질척거렸다. 그런 표현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나쁘게 사실 관심 있으셨고. 저요? 아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스타일이죠. 그럴 수 있죠. 예,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사진이 없나요? 저것만 있나요? 어릴 때 사진도 좀 있고요. 저 여성을 소재로 한 영화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19세기 말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20세기 거의 말이잖아요, 그죠? 넘어와서 까지. 지금이
학자죠. 예, 글도 쓰고요. 당시에 꽤 명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보면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이 결혼한 남자가 동양학자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해줘요. 네. 모르죠. 뭐 그거 안 이혼을 안 해준다면서요? 예, 이혼을 그 뭐 릴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편이랑 셋이서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하고요. 이 여자랑 둘이서만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이 허용을 하고 배용을 해주는 그런 상태에 여지를 주는 거지. 여지를 계속. 뭐 결혼할 때부터 자기 선이 굉장히 분명했던 거. 그게 선이 분명한가요? 그런가요? 선이 분명한 같지가 않은데. 알 수가 없지. 그리고 뭐 남긴 것도. 그 수없이 많은 천재들의 뮤즈라고 하지만 그게 남자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한 파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프로이드한테 배우기도 하고 그 서로 이제 서신도 왕래하면서 학문적인 교류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또 프로이드의 굉장히 뛰어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걔랑 또 사귀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 제자. 예, 사귀는데 결국 그 남자도 이렇게 결혼하자고 달라드니까 차버리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친구는 결국 그 고통을 극복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한테는 뭐 치명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긍정적으로 보면 또 뭐 감성적인 거. 이 여자 일생 보면서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가요? 차인 남자의 왜 여지를 줘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불쌍해 죽겠더라고요. 많은 영향을 주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생 자체를 많이 망가뜨려 놓은 사람 아닌가 싶더라고요. 뭐 아마 정신세계도 사실은 좀 힘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분도. 왜냐하면 뭐 그 유산도 하고 낙태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애가 하기도 하고. 뛰려고요? 네, 그랬을 거라는 추측이죠. 뒤에 또 뒤에는 또 낙태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 그 유산한 것도 애를 낳기 싫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그러니까 자식이 없나요? 없습니다. 죽을 때 꽤 오래 살았어요. 75세인가까지 살았는데 죽을 때 그 옆에서 보살펴 준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기 남편이 하녀와의 사이에서 난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끝까지 보살핍니다. 뭐 유럽 문화 안에서는 뭐 그런 게 뭐 이해가 안 되진 않죠. 이게 독일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 예. 많은 소설가 수필 등의 작품을 하게 예. 됩니다. 굉장히 당시에도 평가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여자 이야기를 너무 해가지고. 다들 관심들이 많아요. 전 책을 이렇게 대충만 봐, 이걸 사야 되나 하다가 살 책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만 말았는데, 한번 뭐 편지 모아놓은 건 한번 읽어볼, 뭐 그건 괜찮겠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좀 더 읽어주십시오. 좀 더 읽어주십시오. 뭐 이 장은 짧아가지고 끝까지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잊어버렸어요. 어디? 75페이지 위에서부터 읽으면. 더군다나 그가 출간하는 책들은 하나같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인기 없는 책들을 출판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니체는 자비로 책을 내야만 했지요. 그러다 조금 유명해지는가 싶었는데 45세의 나이에 광기가 엄습해 오면서 그는 10년을 병석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니체가 항상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정신력이 저하되었다가 강해지고는 하는데 아무리 니체라고 해도 정신력의 기복이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신력이 고양되었을 때의 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든지 반복되어도 좋다고 큰소리칠 만큼 말이지요. 그러나 그의 운명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평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이 니체의 운명과 같지 않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거라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이 표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얼마든지 반복되어도 좋다고 큰소리친다.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그건 정신이 고양됐을 때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자기가 정신이 고양됐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걸 계속 추구하지는 않았을까. 그렇겠지요. 예. 저는 이 표현을 읽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운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의 조건들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계속돼서 내한테 그런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그게 반복이고, 그 조건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그 현재의 삶에서의 활동들은 얼마든지 내가 그걸 감당해 나가면서 내 창조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인 거죠. 그죠? 거기에서 오는 거죠. 질문 중에 하나, 혹시 예. 제가 이거 니체는 나이를 보니까 25살에 이때가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예. 자기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게 25세 때 말하는 거고 예. 운명을 살아가자고 그러는데 그 뒤로는 이렇게 이 이유로는 이렇게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지금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책이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명을 사랑한다, 또는 인생을 사랑한다, 그죠? 이런 표현들은 거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건 몇 세 때 쓴 책인데요? 자라투스트라, 예. 자기의, 어떻게 보면, 니체도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총결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년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감이 확 차올랐을 때 거의 일필휘지로 써내려간 책이거든요. 아마 차이고 나서 감정적인 격양의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외부적 조건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안에서 힘이 솟아서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75페이지를 읽으면서 이거 현대사 기준에서는 조울증 아닌가. 막 정신력이 고양되었을 때 큰 소리를 치고 막 밤에 잠을 안 자고 막 그렇게 일을 하고 전형적인 조증 사파 같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이제 교수가 되고 10년 정도 이제 지나서 그때까지 이제 완성하게 활동하고 10년 이후에는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중에 45세도 또 그렇게 안 좋아지고 근데 35세 35세 한 10년? 10년을 1885년에 자라투스트라 발행했다는데 85년 1880 출간 연도는 1883년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 정도니까. 그럼 40? 거의 쓰러지기 몇 년 전에 쓴 거죠. 근데 조증하고 우울증은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는 게. 조증만 계속 가는 경우가 있고 우울증만 계속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우울증이 더 안 좋은 거죠. 조증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죠. 조증 계속되고 우울증이 계속되고. 조우울증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조증만 따로 있고 우울증이 따로 있고 조우울증이 따로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조우울증이 제일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그런가요? 네. 조울증을 정식으로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조증만 있어도 양극성 정동 장애. 그런가요? 왜냐면 사실 의사들은 우울증보다 조증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 편견은 막 그냥 기분이 너무 신나고 뭐 에너지가 막 넘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엄청 기쁜 만큼 막 엄청 화도 많이 내고 또 엄청 슬퍼하고 그럼 저 우울증이 슬퍼하는 것도 같지. 아니 모든 감정이 그렇게 강렬한 그 상태 자체를 그 조급하다 할 때 조자를 써서 조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사고들을 엄청 쳐요. 뭐 돈을 엄청 날린다든지 뭐 검경이랑 얽힐 일을 만든다든지 뭐 가족 지인들이랑 굉장히 상태가 뭐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계에서 보면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이 조증이 막 이렇게 많대요. 뭐 처칠, 케네디, 히틀러 이런 사람들 다 그럴 수 있겠네. 이걸 막 쏟아 올리는구나. 쫙 올라가니까. 정상은 아니잖아요. 머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이렇게 디프레스 돼 감정이 눌린 상태고 조증은 이게 확 올라가는데 업돼 있는 상태를 정확히 말하면 우울하고 비극적이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는 감정의 분말 그런 거죠. 눌려진 상태. 모든 감정이 다 슬프다기보다 아무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우울증인 사람은 에너지가 없어서 사고는 안 치는데 조증을 정말 사고를 많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증만 있어도 그게 양극성 정동장애 세부 분류로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니체가 쓰러진 게 감정적인 격양일 수 있죠. 그건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좀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니체가 운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이거는 조증 상태로 말하는 건 안 맞을 수 있겠네요. 예, 그 뭐 가능할 수, 근데 그걸 조증 상태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체가 조증 상태에서 했든 안 했든 그런 거는 근데 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는 게 또 전형적인 증상이 되게 자신감이 과대하고 나는 선택받고 특별한 사람이고 어떤 종교적 계시를 느끼고 이런 것도 다 약간 그 증상이라서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 조금 남았는데 읽어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마지막 구절. 여긴 끝까지 다 읽어. 왜? 아니요, 이거 금방 끝나는데 다른 분 읽으라고 그러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간에겐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나폴레옹이 외쳤지만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나폴레옹만 해도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정치가나 장군은 될 수 있었지만 위대한 화가나 음악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또 그 역시 권력을 잃지 않고 오래도록 살고 싶었겠지만 종래에는 전장에서 물러나 유배지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인간이 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한두 가지의 특별한 재능만을 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한두 가지 특별한 재능이라고 혹시 요 구절까지 읽으면 니체는 왜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까? 똑같이 말하면 우리는 험난한 운명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해가는 답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 내용은 니체는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 한번 겹쳐 보십시오. 영혼 회귀, 그 다음에 뭐 힘의 의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초인, 뭐 이런 것들과 겹쳐서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는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만 봐서는 좀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니죠. 그런 거보다는 저는 그 절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극복하려고. 예, 절망에서부터 안 살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절망하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절망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찾아간 걸로 보여집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 제가 이제 어머니, 시어머님하고 같이 산 지 한 5년 차 네. 접어들면서 이제 느낀 거는 제가 선택할, 어차피 안 좋으시니까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같이 합치자고 했을 때, 저는 흔쾌히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왜냐면 제가 만약에 어느 날 갔는데 어머님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을 때 설명을 주니까 그게 부담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했는데, 선택을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에요.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신적으로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요일을 정하자. 일단 얘기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정하지 않으면 이게 항상 반복되고 그러면은 내가 어머님을 싫어하게 되면 이러면 장기전이 저희 어머님 79일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 장기전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어머님을 계속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텀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왜 Y를 얘기했냐면 왜 내가 살았을까는 아무 의미 맞습니다. 없고 하우가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해서 관계가 좋게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화요일, 목요일 아니면 그 중에서 시간이 되는 쪽에 어머님이 충분히 한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제 말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리액션이 좋아야 돼,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리액션이 3개가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고, 어머. 영혼이 없어요, 지금. 아니, 이게 왜냐면 영혼이 없는 거를 어머님이 금방 아세요. 왜냐면 적절하게, 근데 중간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어머님이 특히 유별하게 싫어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더 막 해줘야 돼요. 영혼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언니 어머니 왜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매일 하다가 지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요일을 정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날만 하면 되니까 만만의 에너지를 하고 이렇게 딱 하면은 그러면은 저는 되게 이렇게 항상 말을 못하면 찌뿌둥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머니 말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다크서클로 내려왔어도 뒤돌아서도 행복하게 감출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미세가 좋은 얘기거든요. 이게 정말 개인차가 초급은 다 개인차가 있는 거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하우가 중요한 거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과거형 인간 제일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이 중요한 건데 왜 자꾸 옛날에 싫어하지? 그리고 저는 이런 친구도 싫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전 그건 손절해요. 왜냐면 지금 내가 얼마나 발전하는지 모르는데 왜 예전 과거의 나를 가지고 하지?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지금 이 사람이 발전한 걸 가지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현재를 부정하는 건 저희 못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보고 저는 사람을 되게 가려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배도를 해서 그 사람을 사실 뭐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하우에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제가 이날 그때 못 온 이유가 저희 가르치는 애 한 5년 정도 전에 가르친 애가 군인인데 상병인데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웬일이야 야 이렇게 모래 지나는데 왔냐 했더니 선생님 450을 기수 나한테 450을 달라는 거 와서 너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되게 바른 길을 가던 애인데 채팅 사이트에 이렇게 좀 음란한 그런 채팅 왔다가 하는데 워낙 순진한 애다 보니까 그 여자애가 자기가 이제 인격 이렇게 자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그래가지고 고소하겠다고 450을 내놓으라고 그랬대요. 근데 보니까 얘기를 듣자니 야
누구야? 너 이게 450에서 끝날 것 같지? 이게 시작이야, 이게. 중요한- 내가 보기엔 이 정도 되면 되게, 너 어디까지 있어? 몇 중대, 뭐까지, 지분 어디고 다 얘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나한테, 그럼 빨리 엄마한테 전화해. 전화를 하니까 막 우리 발발 끌고,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 안 좋아? 그랬더니 좋대요. 그 어머님도 잘 아니까, 그래서 전화했더니 전화 걸어가지고, 누구 어머니 지금 이만하다. 그러더니, 버스 타서 보낼 테니까 하시라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날 못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어제 연락을 받았어요. 어머니 오시는 거예요. 그나마 선생님한테 가서 너무 다행이었다니까. 근데 보니까 아버님도 법조계에 계시고 어머님이 한국은행에 25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쪽 근데 들어봤더니 되게 조직적인 애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슨 여러 단계 거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본승 비슷하게 받으려면 이제 뭐 안 건드 이게 감정을 안 건드려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받았고 이제 했으니까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어제 복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래서 수업을 못 온 건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되게 많이 좀 뿌듯하기보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얘가 여기를 내 집안으로 찾아왔다는 거 자체가 고맙다고 그래서 되게 보람찬 하루였어요. 같이 수업에 빠져도 나는 놀다가 많이 아니, 즐거움 대신. 난 아이처럼 놀아. 아이처럼 놀다가. 이게 어머니 말씀은 일주일에 몇 번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일단 전에는 매일이었거든요. 제가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게 한 화요일, 목요일 2번을 정했어요. 그러면 근데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주말이 어머님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결산이 돼야 되니까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어디에서 만난 분들 이제 다양하잖아요. 네. 저한테 말할 때 좋은 점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한테 전달할 그 이유가 없으니까 얘기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대부분 같은 레파토리가 거의 80%가 나오는데 새로운 신경을 거스르는 한 명,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해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엄청 좋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그리고 주변에 저희가 방배동이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잘 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머님이 거기에 되게 자괴감을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이걸 해드릴까 했더니 서프라이즈 꽃 싸갖고 어머님한테 막 편지 써서 드리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드리는데 기쁘게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모임에 가셨으면은 미리 예약해서 거기 밥값 낸 다음에 편지 써놓고 가기. 다른 며느리들이 할 수 없는 얼마나 못하는 거. 아니 왜냐면 제가 어차피 돈으로 그 사람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어머니 친구분들이 한번 머리 싸매면서 우리 며느리는 나는 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막 이러면 굉장히 기쁜 거죠. 아니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게 또 그러면 거기 2차 공격이 거의 다 물질로 와요. 그래서 어머니 또 나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히 얘기를 해요. 해드릴 수 없다. 왜냐면 보통 제가 어디 비싼지 몰랐어요. 짐수원에 하나를 1,000만 원인데 저는 하나를 갖고 해드릴 수 없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한 번 맞춰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그 동력이 됐던 거는 이게 남편이 공황장애 오면서 더 이게 아까 말한 이게 좀 즐겁게 살아야 되니까 뭔데 가지고 그렇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 관계가 좋아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간다면 어머님을 내가 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갔으니까 안녕입니다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미 서방님 장가 보내냐고 돈도 썼는데 지금 그래서 어차피 돈 사고 치셨나?
그걸 아예 정상적으로 이제 거쳤는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다라는 건 여기서 서로 그냥 아니야, 정말 잘 살고 있으면 돼요. 운명을 개척하고 극복하시는 거지. 책 하나 쓰세요. 니체보다 훨씬 낫다. 이게 되게 좋은 게 저는 아가씨하고도 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고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철칙이 있어요. 왜냐면 절대 시어머니 욕을 하지 않는다. 왜냐면 언니 괜찮아요, 언니. 오늘 무조건 잘해요. 제가 문제죠. 이거를 근데 딸 입장에서는 이걸 알아도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면 내 엄마에 대해서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막 끌어내도 철칙이 있어야 돼요. 어머님은 좋으신 분이고 어머님은 나한테 굉장히 잘해줘. 사실 기입하고 그런 거를 하면은 우리한테까지 그래. 아니 근데 왜냐면 나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면 그리고 남편한테는 어디까지 하냐면 딱 화내기 직전까지만. 만약에 이렇게 딱 어머님이 이러 했는데 여기까지 가면 남편 화가 나니까 그 저한테 딱 하면 기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넘어서면 남편도 자기 본인 엄마한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나도 화내고 싶어서 나의 의무를 다해서 화를 내고 싶은데 이거 넘어가면 난 손해잖아요. 딱 직전까지. 이거 직전까지 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 니체보다 더 이과세요? 이과 아니세요? 야, 굉장히 이과적인 아니 근데 이게 공황장애 이게 다 보고 나서 제가 여기까지 가면 이 사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아주 경미하게 그래서 지금 화가 나요. 아니 벌써 표정이 안 좋아지면 이제 숨 못 쉬네. 어디가 저는 매 순간 행복하고. 아니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많은 걸 밟고 일어서는 상태구나. 아니 저는 고통이 더 좋은 게 제가 전 시간에 강의 들었을 때 뭐가 좋았냐면 고통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살아가기 위한 기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어느 중국의 어떤 소녀가 통증이 없으니까 자기 손가락을 먹는데요. 근데 그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아프다는 걸 병원에 가는데 그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한 기제가 아닐까. 고통이 없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오히려 나는 고통한테 감사하고 절망한테도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하루를 안 살줄 거예요. 와인만 줬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어떻게 답이 나오는 와인 아니고 이거 어차피 나는 2잔밖에 없는데 이거 맞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이거지 이걸 왜 마셔야 돼? 맞아요. 생각을 하고 말아서. 맞아. 굉장히 긍정적이네. 나 진짜 난 니체는 되게 착한 사람 같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왜? 우리는 사실은 니체가 얘기한 후로 우리가 한참을 살았기 때문에 니체가 얘기한 거하고 다른 거 또 뭐 거기에 뭐 가감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전통적인 사고가 무너져버린 그거를 자기는 이미 느꼈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고통의 무가치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고통을 극복해봤자 그대들에게 아무것도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통이 살 수 있는 어떤 기대치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성각자처럼 절망이나 이런 걸로 자살하고 허무주의로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기운을 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 순간순간을 좀 재밌게 맞아. 좋게 살아라.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쪽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죽어버려라. 그 절망.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착하고 좀 이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여자 하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마음에 이러다 죽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고 저는 니체가 되게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 책에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 참 사람이 그 우리한테 아주 좋은 긍정적인 힘을 대단히 많이 준다.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이런 경험은 없지만. 아니요. 저는 니체가 좋았던 게
저는 정말 누구나 초인이 돼야 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시작할 때. 근데 개인마다 초인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개인의 초인의 기대치는 다 다르다. 그러니까 네가 요만큼 30이 초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는 초인이야. 너 이만큼이면 너는 100이면 100 이상 초인이야. 이렇게 개인 설정을 해줬다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무엇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녹음을 해놨다가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 다 모아서 기분만 해도 시리즈 1, 2, 3. 자막 보내고. 시간이 15분. 뒷부분이 운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좀 볼만한데요. 좀 봅시다. 조금 더 봐도 되겠죠? 예. 예. 여기도 다음 단락도 짤막하거든요. 선생님 다 읽어주십시오. 빨리 읽어버릴까요? 예. 운명, 바꿀 것인가 굴복할 것인가 긍정할 것인가.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운명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인간이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극단적인 자유의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면 된다는 철학이죠. 예, 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보통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가훈입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거하고 연결해서 밑에 부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극단적인 자유의지의 철학을 단죄의 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체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철학은 언뜻 보면 인간을 존중하는 휴머니즘의 철학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니체는 왜 그것을 단죄의 철학이라고 불렀을까요? 예. 인간이 얼마든지 운명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질문에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인 답을 할까요? 또 부정적으로 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들일까요?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반면 부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성공한 것은 모두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여기지만 실패한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지의 철학이 왜 단죄의 철학인지 어느 정도 분명해지지 않았나요? 자유의지의 철학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단죄합니다. 그대가 실패한 것은 그대의 노력 부족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단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가 가정의 환경이 우리 자신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성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자신의 재능을 꽃피우기 어려웠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철학도 이러한 자유의지의 철학입니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이 철학의 지배 아래 단죄받고 자책감에 빠져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른 아이는 100점을 받았는데 너는 왜 50점이냐? 라고 끊임없이 단죄하고 그런 단죄를 받은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 자학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음악적인 재능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어느 정도는 소질을 타고나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 재능이 없다면 아이에게 주어진 다른 운명적 소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개발시켜줘야 하고 이렇다 할 아무런 재능도 없으면 평범하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자세를 키워줘야 하겠죠. 예, 여기 저는 요 뒷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힘들어하고 자살하고
죽음에 이르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예. 그 사고의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그죠? 예. 끝까지 좀 읽어주시죠. 어떻게? 조금씩, 예, 나누었어. 네,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태도는 음. 숙명론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배주의로서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리는 태도에 해당합니다. 자유의지의 철학은 사람들을 단죄하지만 숙명론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예. 운명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태도는 운명을 공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역경을 오히려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하면서 험난한 운명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철학은 언뜻 보면 자유의지의 철학과 동일한 것 같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런 철학은 힘든 운명을 하나의 기회로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만일 공부 재능이 없는 아이들을 닥터라는 우리나라의 부모들을 니체가 봤다면 무척 어리석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반면 자신에게서 요리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다면 자신이 그 재능을 타고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운명이라고 보았을 테고요. 예. 뭐, 여기는 뭐, 간단히 정리하면 요렇게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자유의지의 철학, 안대의 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숙명론은 뭐, 패배주의와 연결되는 그런 운명에 대한 장. 세 번째는 뭐, 여기 표현대로 아모로파티의 철학입니다. 뭐, 긍정 또는 생성의 철학, 이렇게 그 니체의 철학을 표현을 합니다. 생성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하고 생성하는 이 현실을 긍정하는 철학. 예. 생성의 철학이나 긍정의 철학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 마지막 구절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그죠? 마지막 구절 두 분이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가혹한 시련은 나를 단련시키는 최고의 친구. 제 생각에 니체가 말하는 운명의 철학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은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꼽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인 듯합니다. 예.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종업원 수가 13만 명에 달하는 570개의 기업을 거느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젊은 시절을 어렵게 보냈습니다.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직원이 질문해 하늘의 3가지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난 덕분이라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3가지. 계속. 이 3가지 큰 은혜란 가난하게 태어난 것, 허약하게 태어난 것, 못 배운 것을 뜻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습관을 익혔고,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부지런히 몸을 단련하여 나중에는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건강해졌으며,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했기 때문에 상대가 초등학생이라도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려고 한 덕분에 많은 지식과 지혜를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했을 흥병이었음에도 고노스케는 그것을 오히려 성공의 발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고노스케의 삶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 철학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노스케라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그가 자신이 가졌던 경영인으로서의 운명적 소질을 무시하고 어릴 적 보았던 어떤 멋진 가수 때문에 자신도 가수가 되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타고난 의지력이 매우 강했으니 그가 노력했다면 물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랐겠지만 기업인으로서의 성공한 정도에 비할 바는 아니었겠지요. 그렇게 보면 고노스케는 자신의 운명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승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숙명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운명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로 이용하고 승화시키려는 철학입니다. 특히 그는 고난의 운명이야말로 한 인간이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절호의 조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무가 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거친 폭풍우가 필요한 것처럼 위대한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좌절하고 말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읽을까요? 조금 더 요, 가장 생산적인 최선의 인간이나 민족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자문해보라. 하늘 높이 자라려는 나무들이 과연 비바람이나 눈보라를 겪지 않고 제대로 그렇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불운과 저항, 증오, 질투, 불신, 고집, 냉혹, 탐욕, 폭력은 덕의 위대한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닐까. 그것들은 덕의 성장을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나약한 천성을 가진 자들을 사멸시키는 독은 강한 자들에게는 강장제이다. 강한 자는 그것을 또한 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운명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 반드시 와시스타처럼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기도 좀 신경 써서 봐주십시오. 예. 자신의 운명을 철저하게 긍정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이 다시 와도 좋다고 말했을 때의 니체는 결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의 사상에 엄습되었을 때 니체는 책이 거의 팔리지 않을 정도로 전혀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했고 그것을 긍정했습니다. 그는 설령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이 처한 운명적 상황을 자기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니체는 심지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야말로 자신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여기까지. 뭐 이게 뭐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제 이 부분은 술술술술 뭐 읽기만 해도 니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잘 옮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 얼마 아니면 조금 마무리해 주시죠. 네, 나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나 자신의 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깊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자주 자문해 왔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이 가르쳐주는 바로는 일체의 필연적인 것은 높은 입장에서 그리고 거시적인 의미에서 보면 유익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것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야 한다. 아모르 파티. 이것이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의 본성이다. 그리고 나의 오랜 배약함에 관해 말하자면 나는 건강보다도 배약함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덕을 입었다. 보다 높은 건강, 그것을 제거하지는 않는 모든 것에 의해서 보다 강해지는 것 같은 건강을 나는 이 배약함에 비치고 있는 것이다. 예. 나는 나의 철학조차도 이 배약함에 비치고 있다. 큰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후의 해방자이다. 예. 나는 그런 고통이 인간을 개선한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을 깊어지게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위험한 자기 지배의 단련 속에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위버맨시입니다. 극복하는 인간. 자유의지론을 진보하는 사람은 운명을 부정하면서 운명에 대한 수치로 우뚝 서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이룬다면 그는 자신을 운명에 대한 승리자로 여기며 의기양양하겠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으면 자기 혐오에 빠질 것입니다. 자유의지론의 신봉자는 자신을 세계와 대결하는 자로 보고 세계를 자신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재료와 같은 것으로 상징합니다. 이에 반해 숙명론에 빠진 사람에게 있어 세계는 자신이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나타납니다. 예. 하지만 운명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세계는 비록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가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을 단련시키고 성숙시키도록 돕는 친구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계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사랑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세계에 감사하고 그것을 사랑함으로써 세계와의 균열과 대립을 넘어선 상태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예.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 것과 이구조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니체에게 중요한 개념은 사실 뭐 위버맨시, 그 다음에 뭐 영원 회귀, 그죠? 그 다음 힘의 의지,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읽을 내용도 그렇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는 뭐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급해가지고 막 빠르게 읽었는데 네, 그런 대로 뭐 괜찮은 시간이 되었으면 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례 감사합니다. 네.